김정은 돈 내놔. 2025년 11월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며 경악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미회수 금액이 3조 원을 돌파했다. 1999년 핵 동결 명목으로 제공한 2조 3천억 원과 2000년부터 연체된 차관 9천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한 시민은 우리가 믿고 건넨 돈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고, 또 다른 시민은 북한이 그 돈으로 핵 만든 거 아니야? 라며 분노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남북경제협력 실무를 20년간 담당해온 김현성입니다. 1999년 가을, 저는 판문점 회담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북측 대표단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표정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석 대표는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가 꺼내든 문서에는 핵 동결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측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요구한 것은 경제 협력이었습니다. 에너지 지원, 식량 지원, 그리고 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북측 대표는 우리는 진심으로 평화를 원합니다. 이제 핵무기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장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희망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저와 함께 온 경제부처 국장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는 저의 오랜 조력자였고 언제나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켜봐야죠.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제안이 올지 모릅니다. 북측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핵시설 동결에 필요한 국제 사찰단 수용, 플루토늄 재처리 중단, 그리고 영변 원자로 가동 중지였습니다. 그 대가로 요구한 금액은 2조 3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남측 실무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한반도 평화라는 가치를 생각하면 검토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과의 면담에서 그는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북측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과거와 다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검증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방송사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신문 일면은 연일 남북 협력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한 방송 패널은 드디어 한반도에 봄이 오는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 인사는 북한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경계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양분되어 있었지만 대다수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 시민은 뉴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북측은 협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차 회담에서 그들의 경제 전문가는 우리에게는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남측의 기술과 우리의 자원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석탄, 히토류 매장량을 열거하며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자산인지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지하 자원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초기 투자와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북측 대표단 중 한 명은 젊은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이번 협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입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번 거래가 북한 경제를 단숨에 도약시킬 기회라고 믿는 듯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갈등 인물도 등장했습니다. 남측 대표단 중 한 명인 국방부 차관은 회의 중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핵 동결은 핵 폐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돈만 받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북측 대표는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동결도 큰 결단입니다.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저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양측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 제안을
역사적 결단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들의 언론은 자주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북측 주민들에게는 곧 풍요로운 시대가 올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평양 거리에는 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구호가 내걸렸고 주민들은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남한 정부 내부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통일부는 적극 찬성했고 국정원과 국방부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경제부처는 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저는 수십 번의 회의에 참석하며 각 부처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입니다. 결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합의였습니다. 국제사찰단의 검증이 이뤄지고 단계별 이행이 확인되면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측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1999년 12월 양측은 공식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담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의심,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북한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계산된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통령 주재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실무 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세대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신중하되 과감해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각하,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평화는 또다시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북한이 핵동결을 제안한 것은 그들도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정원장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과거 행적을 보면 약속 이행에 의문이 있습니다. 2조 3천억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사기극이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릅니다. 국제사찰단의 검증 절차가 포함되어 있고 단계별 이행 방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첫 단계에서 6천억 원만 지원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경제부총리가 재정 분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2조 3천억 원은 우리 연간 예산의 약 0.5% 수준입니다. 부담스럽지만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계속 추가 요구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는 신중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교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타진해봤습니다. 미국은 조심스럽게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만약 2조 3천억 원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진행하십시오. 단,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진행하도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숙연한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의 오랜 조력자인 경제부처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큰 모험 같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2000년 1월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자금 6천억 원이 북한으로 송금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 진입했습니다. 사찰단장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이 약속대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봉인했습니다. 이것은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남한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대학교 교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결단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 중 한 명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돈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얼마나 도울 수 있습니까? 북한이 정말 변할까요? 저는 믿기 힘듭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회관에서 중년 남성이 질문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단계별 지원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2000년 3월 두 번째 자금 7천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돈으로 낡은 화력발전소를 보수하고 농업 지원 물자를 구매했습니다. 평양 주재 외교관들은 북한 거리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늘어나고 주민들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측 실무진은 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통일부 차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진심이었던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이들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느냐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연락관이 제게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지원금 중 일부를 군사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는 갈등 인물이었지만 그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청와대에 보고했고 추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국민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날을 볼 줄이야? 이제 진짜 통일이 되는 건가요?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확대,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북측 지도자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남측의 진정성 있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도 수행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불안이 공존했습니다. 한 북한 안내원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쪽 동포들이 우리를 돕는다니 고맙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불길한 조짐도 있었습니다. 일부 북한 간부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고위당 간부는 술자리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남조선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조선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오만한 태도에서 저는 문제의 씨앗을 감지했습니다. 2000년 9월 세 번째 자금 1조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제 총 2조 3천억 원 중 대부분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제 북한이 성실히 이행만 하면 된다며 낙관했습니다. 언론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궤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기억을 넘어 협력을 선택했다. 이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들이 약속을 지킨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배신한다면 그 대가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남한은 진심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모은 소중한 돈을 평화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기업들은 북한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진짜 바뀌나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2000년 12월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온 공문을 받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경제협력 차관 1차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자 한다. 조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기, 즉 연체였습니다. 제 조력자인 경제부처 국장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합의서에는 분명히 2000년 연말부터 상환이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공문을 다시 읽으며 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9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2조 3천억 원의 핵 동결 지원금과는 별개로 경제협력 명목으로 제공한 차관이었습니다. 원래 합의에 따르면 2000년 말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갚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차 상환액은 900억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통일부, 재정부, 외교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통일부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아직 회복 단계에 있으니 시간을 좀 더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는 여전히 희망적인 관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분석관은 냉정했습니다. 정보 분석 결과 북한이 지원금을 경제 회복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강과 특권층 배급의 상당 부분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재정부 담당자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1차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도 연쇄적으로 연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9천억 원 전액이 회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북한 측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합의는 양측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상환 일정 준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호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측의 이해를 구한다? 이해를 구한다는 표현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2조 3천억 원을 받아놓고도 추가로 빌린 9천억 원조차 갚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신뢰를 이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2001년 1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북한은 2차 상환 일정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체액은 1,80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남한 정부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대통령은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저는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 실무자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2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 회담장에 도착했을 때 북측 대표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그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남측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이해요? 우리는 2조 3천억 원을 핵 동결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9천억 원을 차관으로 제공했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상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이해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북측 대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조선이 우리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같은 민족끼리 돈 계산을 그렇게 따집니까?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듯 했습니다. 지원받는 것이 권리이고 갚는 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담장을 나서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휴전 상태라는 특수성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 간 채무라면 국제 중재나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남북 관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국제기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경제부처 국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일반 국가였다면 국제신용평가사에 보고하고 채권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미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격리된 상태입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은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2001년 중반 연체액은 4,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남한 언론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문은 일면 톱 기사로 북한 9천억 원 차관 상환 거부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 시민은 거리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며 번 돈을 저렇게 헛되이 쓴 겁니까?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시민은 처음부터 북한을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2조 3천억 원에 9천억 원까지 합치면 3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국민 혈세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담당 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원론적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국회 중계를 사무실에서 지켜봤습니다. 갈등 인물이었던 국방부 연락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평화에 대한 열망이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2001년 말 연체액은 9천억 원 전액에 달했습니다.
북한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더 오만해졌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제3국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말했습니다. 남조선이 통일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하나가 될 텐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건넨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염원이었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신뢰였습니다. 그것을 북한은 너무나 쉽게 짓밟았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던 중 저는 1999년 첫 회담 때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희망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심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휴전선 너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9천억 원의 연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핵동결 명목으로 건넨 2조 3천억 원과 합치면 총 3조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였고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2년 봄, 저는 국회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증발했습니다.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정 손실이 아닙니다. 신뢰의 붕괴입니다. 한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뢰의 붕괴? 처음부터 북한을 믿은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북한 정권의 배만 불린 겁니다. 그의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답변했습니다. 당시 국제사찰단의 검증도 있었고 단계적 이행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휴전 상태라는 특수성이 모든 안전장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북한은 국제금융 시스템 밖에 있어서 일반적인 채권 회수 수단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국회를 나서며 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북한이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까?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차에 올라탔고 차 안에서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판문점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북 실무 접촉에서 남측 수석 대표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9천억 원 전액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입니다. 즉각 상환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그는 제 후임으로 온 강경파 외교관이었고 북한의 태도에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북측 대표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남조선은 돈 이야기만 하는군요. 우리는 핵을 동결했습니다. 그것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천억 원보다 훨씬 큽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남측 대표단은 경악했습니다. 남측 수석 대표가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핵동결은 별도로 2조 3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9천억 원 차관은 그것과 무관한 경제협력 자금입니다. 합의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는 서류를 북측에 던지듯 넘겼습니다. 북측 대표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우리 최고 존엄께서 남조선과 대화하라고 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회담은 결렬되었고 남측 대표단은 분노한 채 돌아왔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2002년 여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북한은 추가 경제 지원을 요구하며 나왔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지속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과거 일은 과거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협력을 시작하자. 연체된 돈은 갚지 않으면서 새로운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한 정부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통일부 일각에서는 관계 개선을 위해 일부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정부와 국정원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재정부 차관이 회의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굴복입니다. 한 번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당하자는 겁니까? 국정원 분석관이 새로운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지원한 자금 중 최소 40%를 군사 용도로 전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핵동결은 했지만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무기 증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건넨 돈이
결국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을 넘어선 기만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갈등 인물이었던 국방부 연락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국방부 차관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협력은 약점이고 신뢰는 이용할 도구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조 원을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2002년 가을,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은 국제사회에도 알려졌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국제금융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일본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사회의 비난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되어 있었고 추가 제재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 국제금융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잃을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압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내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북한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76%가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3조 원 돌려내라. 북한 두둔정부 규탄한다.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시위를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조력자였던 경제부처 국장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국민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결과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003년 초 북한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핵동결 합의마저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남조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건넨 2조 3천억 원도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9천억 원은 이미 회수 불가능 상태였고 이제 전체 3조 원이 증발할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재정 문제를 넘어서는 국가적 굴욕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밤 혼자 한강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평화를 원한 것이 잘못인가? 같은 민족을 믿은 것이 순진한 것인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였고 북한의 무책임이 철저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휴전 상태라는 특수성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방법이 없었고 군사적 긴장 속에서 강력한 대응도 쉽지 않았습니다. 최전선에서 대치 중인 군인들까지 이 소식을 듣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한 장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데 뒤에서는 저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허탈합니다.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북한의 무책임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남한 사회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고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냉철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는 것을. 2003년 여름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원칙과 냉정함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부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북한의 합의 파기와 채무 불이행은 국제 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3조 원 손실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북한과의 모든 경제 거래는 국제 금융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제도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보고서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각하, 우리가 실패한 것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원칙을 세우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더욱 신뢰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는 나라임을 보여주겠습니다. 2003년 9월,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 과정에서 3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북 정책은 원칙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담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일방적 양보와 무조건적 신뢰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검증 가능하고 상호 책임이 명확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협력만이 지속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북경제협력심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어떠한 경제 지원도 이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합의 이행 여부, 투명성, 상호 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합류했습니다. 한 국제통화기금 출신 경제학자가 조언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원칙을 세운다면 오히려 국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나라를 국제사회는 존중합니다. 그의 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태도 변화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경로로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대응은 냉정했습니다. 통일부 차관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단, 연체된 9천억 원에 대한 상환 계획이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발끈했습니다. 그들의 대변인은 성명을 냈습니다. 남조선이 동족을 상대로 돈 계산을 한다. 이것은 민족 반역 행위다. 하지만 남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합의를 지키는 것이 민족의 도리입니다. 약속을 파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반역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원칙적 대응을 지지한다. 북한은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협력은 상호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북한의 일방적 합의 파기는 용납될 수 없다. 남한 정부는 국제금융 시스템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재정부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한 세계은행 임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보여준 투명성과 원칙은 높이 평가됩니다. 앞으로 북한 관련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국의 심사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북 정책 전문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감정적 접근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전략적 인내와 원칙적 관여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전국을 순회하며 새로운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한 시민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제 통일은 포기하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일방적 퍼주기로는 통일할 수 없습니다.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협력만이 통일을 앞당깁니다. 대전에서는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3조 원은 그냥 포기하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을 남깁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신뢰도를 명확히 알립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북경제협력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지원한 금액, 합의 내용, 북한의 이행 여부, 연체 상황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유엔과 주요국 정부에 배포되었습니다. 한 유엔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한 나라는 처음입니다. 한국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컸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신뢰였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한경제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대북 정책이 감정과 이념으로 좌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와 원칙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2004년 초 남한은 새로운 대북 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원칙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모든 합의는 문서화하고 국제 검증을 받는다. 둘째, 단계별 이행과 상호 책임을 명확히 한다. 셋째,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넷째, 국제 금융 기준을 적용한다. 다섯째,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본이 이를 참고해 자국의 대북 정책을 재정비했고 유럽 국가들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피해자에서 정책 선도자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조력자였던 경제부처 국장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원칙을 세우니 오히려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과제입니다. 남한의 반격은 군사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칙과 제도, 그리고 국제 신뢰라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북한이 3조 원을 가져갔지만 남한은 더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원칙 있는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제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2005년, 저는 휴전선 인근 전망대에 서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보니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허름한 건물들, 텅 빈 도로, 연기 한 줄 나지 않는 공장들, 반대로 남쪽을 돌아보니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 활기찬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휴전선 하나를 기준으로 두 세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제경제기관들이 북한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분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0 수준으로 남한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 산업시설 가동률은 30% 미만이며 전력 생산량은 1990년대 대비 절반 수준이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고립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3조 원을 받아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자 국제사회는 북한의 등을 돌렸습니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협력 대상입니다. 어떤 국가나 기관도 북한에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2006년, 북한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탈북자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공장은 멈춰섰고 배급은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합니다. 당국은 남조선 탓을 하지만 주민들은 압니다. 우리 스스로 망한 것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반대로 남한은 경이로운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2007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이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5대 자동차 기업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삼성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우리를 따라잡기 힘들어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도 찾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트렌드를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2007년 UN 사무총장에 한국인이 선출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성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 외신 기자는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 이것은 기적이다.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2006년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 제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무기 금수, 금융 제재, 무역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북한 경제는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손으로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3조 원 사건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두 나라의 대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남한은 막대한 외환 보유고와 탄탄한 산업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했고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위기 관리 능력도 선진국 수준입니다. 북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외환 보유고도 국제 신용도도 없었습니다. 중국마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줄였습니다. 한 중국 기업인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국에게 한 짓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2009년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한 패널 토론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가 발언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경제 발전의 기회를 쳐버렸습니다. 남한이 건넨 3조 원은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독일 학자도 거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남북한이 같은 민족, 같은 문화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체제 차이가 이렇게 극명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남한은 자유와 시장 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폐쇄와 독재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저는 토론이 끝난 후 복도에서 한 일본 기자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3조 원을 잃고도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후회는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칙과 실력으로 움직입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며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남한의 국내 총생산은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3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남한이 북한의 30배가 넘는 경제 규모였습니다. 기술 격차는 더 심각했습니다. 남한은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에서 세계 선두권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3세대 통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남북한 기술 격차는 최소 30년입니다. 어쩌면 50년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 수준 차이도 극명했습니다. 남한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즐기고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전기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한 유엔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40%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다시 휴전선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밤이었습니다. 남쪽은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서울의 마천루, 인천의 항구, 수원의 공단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북쪽은 암흑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만 희미한 불빛이 보일 뿐 나머지는 칠흑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면 누구나 어느 체제가 옳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북한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한이 공격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였습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를 배신하고 국제 규범을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반대로 남한은 원칙을 지키고 투명하게 행동하고 실력을 키운 결과 압도적 우위에 올랐습니다. 한 외국 외교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이 아닙니다. 도덕적 우위입니다. 당신들은 배신당했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저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휴전선 하나를 기준으로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이었습니다. 한쪽은 번영이고 한쪽은 가난이었습니다. 한쪽은 자유고 한쪽은 억압이었습니다. 저는 그 극명한 대비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결국 옳은 선택을 한쪽에게 보상한다는 것을, 그리고 남한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2015년 가을, 저는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대북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강당은 정책 입안자, 학자,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개회사에서 외교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5년을 돌아보며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논의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원 중심의 관계는 실패했습니다. 3조 원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일방적 선의는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발표자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이 과정을 직접 겪었습니다. 희망을 품었고 배신당했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믿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감정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민족보다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했지만 북한은 생존을 원했습니다. 이 근본적 차이를 간과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한 대학교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대북협력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협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략적 접근, 실질적 협력,
상호 책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북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원칙은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검증 가능한 합의만 체결합니다. 둘째, 단계별 이행과 상응 조치를 병행합니다. 셋째, 국제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넷째,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다섯째,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과거 햇볕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던 인사였습니다. 너무 냉정한 건 아닙니까? 민족의 정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무분별한 지원은 북한 정권만 살찌웁니다.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돕고 싶다면 그들의 체제가 변화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 기관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2000년에는 국민의 65%가 대북 지원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현재는 28%만 찬성합니다. 대신 조건부 협력에 대한 지지가 71%로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한 시민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2000년에 대북 지원을 적극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조 원이 사라지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원칙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한 주부도 의견을 냈습니다. 제 세금으로 북한을 돕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주민들에게 가는지 정권에게 가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명해져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저는 제 조력자였던 경제부처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경제부 차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15년 전 우리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지금은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했습니다. 2016년 정부는 새로운 통일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퍼주기가 아닌 실력으로,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 존중으로 통일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언이었습니다. 교육부는 통일 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과거에는 민족의 정, 동포애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 커리큘럼은 원칙 있는 협력, 검증 가능한 합의, 국제 규범 준수를 가르쳤습니다. 한 교사는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현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감정만으로는 통일할 수 없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봐야 합니까? 교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협력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만 우리도 응답합니다. 군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장성이 간부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지켜보며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부가 원칙을 세웠고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평화는 힘에서 나옵니다. 군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기업들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과거 정부 요청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북 사업도 철저한 리스크 분석 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판단합니다. 재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방한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정책이 성숙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예측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원칙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동맹의 신뢰가 강화되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3조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명확한 원칙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경험에서 배웁니다. 한국은 피해자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15년을 돌아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후회는 있지만 교훈도 큽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했지만 순진했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원하되 냉철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믿었던 건 아닐까 하는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 인터뷰에서 시민들도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한 시민은 말했습니다. 예전엔 북한 얘기만 나오면 감정적이 됐는데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원칙이 먼저입니다. 또 다른 시민은 우리가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똑똑하게 착해야죠 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한은 이제 지원 중심의 관계라는 환상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전략적 접근, 실질적 협력, 상호 책임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확고해졌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희망이 아닌 현실로,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 관계로 북한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오래된 보고서들을 정리하다가 1999년 첫 회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그 아래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훈을 얻었다. 이것이 15년의 여정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었고, 남북의 경제 지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5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25년을 설계합니다. 원칙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원칙이 미래를 열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기술 선진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칙과 실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의 보고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어 발언했습니다. 우리 군사력도 세계 6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우위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 원칙을 따르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방력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새로운 대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남북 협력도 세 가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먼저입니다. 둘째, 모든 합의는 국제 검증을 받습니다. 셋째, 단계별 이행과 상응 조치가 병행됩니다. 이것은 협상 가능한 원칙이 아닙니다.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각하, 그리고 여러 장관님, 저는 25년 전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북한과 악수했고, 배신을 당했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원칙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통일의 길을 열 것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이 나라의 자산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고 원칙을 세운 과정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청와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제 조력자였던 경제부 차관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25년이네요. 우리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순진함에서 지혜로, 감정에서 원칙으로. 그가 물었습니다. 3조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어렵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더 큽니다. 국제사회의 신뢰,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 이것이 3조 원보다 값집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2조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5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4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격차는 50배를 넘어섰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확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고 현대자동차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암 치료제 개발에서 획기적 성과를 냈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나라다. 문화 분야도 압도적이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한 미국 평론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모두 갖춘 완벽한 선진국이다. 이것은 원칙 있는 성장의 결과다. 한국의 영향력은 모든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통화기금, 유엔 산하 기구들에서 한국인 고위 관료가 늘어났습니다. 한 유엔 사무차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되었고 이제는 국제 규범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3조 원 사건에서 배운 교훈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실은 미래의 외교관,
정책 위반자를 꿈꾸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북한과 다시 협력할 날이 올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올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이 변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투명하게 행동한다.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 상호 존중을 실천한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우리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통일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까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희망이 아닌 현실로, 순진함이 아닌 지혜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2025년 현재 남북 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3조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확고했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으며 국제사회의 신뢰가 뒷받침했습니다. 한 외교 전문지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 책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3조 원의 손실은 값비싼 수업료였지만 그 대가로 얻은 교훈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25년을 돌아보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교훈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협력도 실력과 원칙을 중심에 둘 것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이 변하면 우리는 손을 내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고 역사는 원칙을 지킨 자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25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위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시민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국회를 나서며 저는 광화문 거리를 걸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찔렀고 거리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고 젊은이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원칙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후배 외교관이었습니다. 선배님, 북한이 다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해 보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원칙을 확인하십시오. 그들이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었는지, 투명하게 행동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준비되었다면요?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감정이 아닌 체계로, 희망이 아닌 검증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5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흘렀고 다리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한은 이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함께하든 안 하든 우리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은 감정이 아닌 체계로 움직이는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 결정적 사례였습니다. 3조 원을 잃었지만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원칙, 신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국가의 품격. 이것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25년의 여정 순진함에서 지혜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으로 세워졌고 원칙으로 성장했으며 원칙으로 미래를 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겪은 3조 원 손실과 그 속에서 얻은 값진 교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순진한 믿음에서 시작해 배신을 겪고 결국 원칙과 실력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의 당당한 여정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느끼셨나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희망이 아닌 현실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3조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국민들의 자긍심, 그리고 미래를 향한 확고한 방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력과 원칙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순간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